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곽진원이 부르는 곡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입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는요, 틱낫한 스님의 책 화해에서 발췌해 보았습니다. 원치 않는 말들을 불쑥 뱉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보다 더 나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후회해 보지만 일단 한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죠. 특히 요즘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심한 말을 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후회되는 말들을 하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제 말을 듣는 대상이 처음 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치솟는 화가 가라앉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세상 참 살기 좋다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이 나이가 들면서 반복되고 갱년기니까 권태기니까 스트레스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 감정이 조금 더 심각하게 오기도 합니다. 나의 부모, 조부모, 또 그 위의 조상님들의 삶이 나에게까지 녹아져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의 화가 단지 오늘 이 순간, 방금 이 순간의 감정만은 아닐 겁니다. 갑자기 불같이 일어나는 그 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오래된 생채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이 또 내 마음이 아프고 병들다 보면은 또 그걸 오랜 시간 참고 또 참고 견디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슬금 이렇게 뭔가 새어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책에서 나왔죠. 제목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가 나오고요. 내 몸 안에 있는 기운을 짜면 거기에서 화가 나오든 기쁨이 나오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슬프게도 이것이 전혀 교양 있게 나오질 않습니다. 격식을 차리면서 발산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어느 누군가가 재수없게 그 순간에 내 앞에 있었다고 여기기에는 상대방 또 나도 후회와 상처가 너무 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를 그래서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모기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코끼리를 마주한 순간 우리는 이 감정을 더 솔직히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빅터 랜버그가 부르는 곡입니다. Best for You.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독일의 저명한 심리학자 에른 스트프 리트 하니슈 그리고 에바 분더러 이 두 분의 공저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 오늘 명작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흥분하는 이유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40년간 수십만 명의 내담자를 치유해온 심리학자가 발견한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 이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를 찾아 마침내 우리 내면과 마주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면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느끼는 불쾌한 기분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나에게는 엄청나게 불쾌하고 짜증나고 천지개벽할 정도로 기분 상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 말 한마디, 예를 들면 중간에서 치약을 짠다거나 식당에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저보다 늦게 온 사람에게 먼저 주문을 받는다던가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불같이 화가 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 화를 내게 되는 걸까요?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도 모르게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는 이 감정이 때론 내 주위 사람을 또 더 아프게 합니다. 또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나락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걷잡을 수 없던 분노가 잠시 후에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엄청나게 누군가 상처를 주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오랫동안 개인 그리고 부부 문제를 치료해온 심리학자인 저자는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찾아오는 격한 감정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자주 외면하거나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그런 사소한 감정들이 진짜 사실은 우리가 꼭 만나봐야 하는 중요한 감정의 계기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특정한 연령대에 충족되어야 할 욕구가 결핍되거나 아동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화가 많아지는 이유가 그 이유겠죠. 점점 화가 줄어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 욕구의 결핍과 충족이 부족한 부분이 인간에게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 격한 감정으로 분출이 되고 또 그 욕구와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못 견디게 괴로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40년간 진료실에서 상담을 해온 저자는 사소한 것에 흥분하고 순간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불편한 감정에서 되도록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죠. 말을 할수록 이 남자분들에게 이런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욱하거나 갑자기 화를 내거나 소리를 치거나 때로는 욕을 하거나 그런데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예민함을 부정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또 반대로 자책하고 하지만 바로 다시 반복하고 또 일부는 그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야. 그 사람이 늦었고 그 사람이 잘못했고 그 상황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지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화를 낸다는 것, 흥분을 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지나갑니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내담자들이 욕구를 인식하고 현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 과정을 거치면은 저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씩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모기와 코끼리를 보다 호의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과정을 함께 오늘 겪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다 평온하고 성숙한 어른으로서 마음의 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화가 참 많아요. 이유 없이 화가 나요. 그 팬데믹 이후에 가족들 또 가까운 분들과 접촉하는 그 대면이 월등히 더 늘고 또 대외 활동도 줄고 하다 보니까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다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기 뒤에 살짝 숨어있는 코끼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이 부르는 곡 기차와 소나무 함께 듣겠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일상에 끼어드는 불쾌한 감정을 직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분노의 감정 뒤에는 슬픔, 두려움, 우울, 수치감이 내면 깊숙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뭘 그런 걸 갖고 하네. 네, 우리는 이런 작은 일에 흥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다독이기 위해서 우리는 본인에게도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 별것도 아닌 걸로 이러지 말자. 근데 정말 그게 별게 아닐까요? 네, 이 책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 여기서는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말을 아무 곳에나 던져놓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나는 아내.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에게 먼저 주문을 받는 저 웨이터. 네, 퉁명스러운 말투로 왜 전화했어? 그래서 아니다 됐다 야 끊어. 이런 적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적이고 익숙한 이 화라는 감정. 저자는 이렇게 문득문득 몰려오는 불쾌한 기분을 떨쳐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원인은 과거 어딘가에 존재하고 대부분 기억 속 어디 잊혀진 경험 아래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결혼한 분들 중에 많은 경우 청소, 육아, 살림 이런 집에서 벌어지는 작은 문제로 대립이 많게 되죠. 그중에 청소는 이 부부관계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를 잘 못하는데 혼자 사는데도 저는 청소되어 있지 않은 주방이나 거실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치우면 되는데 또 안 치우고 그러다 이제 맘먹고 치우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혼자 살아도 혼자 짜증내고 혼자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와 함께 산다면 이 역할 분담과 내가 깨끗이 치워놓은 곳을 누군가 더럽힌다던가 혹은 본의 아니게 내가 어질러 놓은 것을 보고 뭐 짜증내는 상대방의 반응에 나 역시 또 화가 날 때도 있을 겁니다. 옷을 아무 곳에나 벗어놓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난 아내는 잔소리를 하고 남편은 그걸 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단지 양말, 셔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성, 가정교육, 뭐 태도, 위생관념, 뭐 배려심, 뭐 이런 근본적인 인성이까지 또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의 모든 부분을 평가하는 잣대가 바로 양말, 뒤집어 놓은 양말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별것도 아닌 그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우라가 치밀기도 합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모기, 그리고 그 모기 뒤에 숨어있는 커다란 코끼리가 이제 곧 나타낼 때가 온 것이죠. 저자는 그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라는 이 책에서 우리가 사소함이라는 이라고 부르는 이 일상적인 상황을 모기와 같은 감정들 뒤에 숨은 코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기 뒤에 감춰진 그 거대한 코끼리는 대부분 여러 연령대에서 중요한 욕구를 처리할 때 경험한 부정적인 경험에서 생겨난다. 조금 말이 난해한가요? 그 어떤 시절, 어떤 시기 때마다 충족되어야 할 어떤 안정감, 사랑을 받는 그 편안한 그런 그 정서적인 감정들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것이 굉장히 불안한 성인이 되고 나서도 불안한 자아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견고한 유대관계, 안정, 존중, 공평함, 또 육체적인 사랑, 호기심, 이 여러 가지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거나 좌절되었을 때 이게 흔적으로 남아 사소한 일에 반복적으로 분노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를 찾는 일은 바로 나의 흔적을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중경산님에서 처음 듣고 감동했던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을 들으면서 가을을 맞이하고 싶다고 해주신 뉴저지 손박사님 신청곡 듣고 돌아와서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경상님의 수록된 곡입니다. 캘리포니아 드리밍. 네, 여러분은 지금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좋은 책과의 만남,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아준이고요. 오늘 명작의 주제는요, 독일 저명한 심리학자 하니슈 박사와 에바 분더러 교수 공저인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입니다. 저자는 모기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내면과 마주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에 느꼈던 모욕감, 또 좌절감, 억눌린 감정,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해하고 화해해야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 어린 시절, 이 유아기 또 청소년기가 참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때 받은 상처, 그때 받은 어떤 인간적인 여러 가지 감정들은 성인기에 와서 아무리 감추려고 하더라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어떤 감정의 분출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그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가 나오듯이 그 사람의 내면을
짜내면은 그 아픔과 상처, 분노가 또 나올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저자는 우리 내면의 코끼리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속의 고난을 인식한 뒤에는 또 여러 가지 나를 들여다보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기를 코끼리로 만드는 약점을 발견하는 건데 예를 들면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고 진정시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신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아주 효율적이지 못한 자기보호 과정을 아주 건강한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편협한 이미지를 수정해야 된다. 또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한 그것이 자가 치료법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짜증나지만 별일도 아닌 모기들이 계속 앵앵거리고 돌아다니게 놔두는 것은 그 뒤에 숨은 코끼리를 점점 더 뚱뚱하게 살찌워서 걷잡을 수 없는 덩치가 되게 만드는 길일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기를 그 즉시 발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배고 다닌 거에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나를 발견하고 나를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분노하는지, 무엇에 짜증내는지, 왜 이유도 없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지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 우리 모기와 코끼리를 마주해보는 시간, 오늘 내 인생의 명작에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The Talbot Brothers가 부르는 곡 One Day Soon 함께 듣겠습니다. 이 책에는 총 7마리의 코끼리가 나옵니다. 제가 그 7마리를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그 한 마리, 두 마리 하니까 좀 그런데 한 마리 코끼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비슷해요. 그 코끼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차라리 한 마리 코끼리를 전격 분석하고 해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 코끼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또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방법, 진짜 나를 만나는 것. 우리가 모기라고 믿었던 코끼리, 그 코끼리를 마주볼 수 있어야 마음의 치유가 시작된다.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로 평정심을 잃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잊었다고 생각한 과거를 발견하는 그 감정을 다시 일깨우는 그 과정은 쉽지가 않겠죠. 근데 그 과거의 유물, 그러니까 코끼리를 찾아가는 그 여정이 잊으려고 애쓴 자기의 그 어떤 조각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 고고학자처럼 이렇게 그 북 같은 걸로 이렇게 삭삭삭 이제 털어내는 거죠. 그 명확한 실체를 보기 위해.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저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상처 입은 기억을 마음속으로 불러일으키는 일. 네. 저자는 잘못된 자기보호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보호 프로그램이 그 기억을 내가 안 좋게 받아들이는 나를 감싸기 위한 보호 프로그램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한다고 믿는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의 약점을 매달릴 필요는 없지만 불쾌한 감정을 현실에 맞게 분류를 해야 된다. 또 과거 상처 때문에 모기를 코끼리만큼 키우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결국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에너지를 내가 진짜 원하는 곳에 적절히 분배해서 쓰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화내고 짜증내고 막 울컥울컥 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일을 못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네, 중요한 회의를 아주 심호흡하고 해야 되는데 뭐 비서가 그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잘못된 걸 갖고 왔다. 거기서 만약에 내가 울컥하는 순간 그 발표는 이제 날아가는 거죠. 네. 다른 사람 눈치 보느냐, 평판 걱정하느라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는 그 욕심, 뭐 이런 것 때문에 내 진짜 욕구를 외면하고 또 살지 않았는가.
내 진짜 행복을 눈 감아버리지 않았는가? 단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닌가? 네, 저자는 얘기합니다. 내 안에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행복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 그게 이제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Thousand Years, 크리스티나 페리가 부르는 곡입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일상에서 사소하게 벌어지는 불쾌한 일들을 모기에 비유한 점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바베큐를 할 때나 아니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앵앵거리는 모기 소리는 우리 신경을 자극하죠. 보통 참지 못하고 불을 켜는데 또 불을 켜면 모기는 온데간데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랑 맛있는 바베큐를 먹어도 막 발 밑으로 모기가 막 날아다니고 귀를 소리 아시죠? 네, 정말 끔찍합니다. 모기가 등장하는 순간 기분 좋은 모임은 공포 그 자체로 변하게 되죠.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는 그 장소에 가고 싶지 않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흥분하는 또 그런 행동에는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자는 말을 하는데, 실제 모기처럼 객관적인 수준에서 제거할 수 있다면 정말 모기라고 하겠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는 숨은 원인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코끼리가 될 겁니다. 코끼리는 분노의 근본이죠. 이 책에서 말하는 코끼리 자체가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기를 코끼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모기 속에 정말로 코끼리가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키우는 것이죠. 이 책은 그 보이지 않는 코끼리를 발견해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 독일 태생이에요. 이 책이 두 명의 저자가요. 심리학자이고 교수이고 본인들이 이제 상담했던 사례를 통해서 불편한 감정의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비굴하게 행동하거나 갈등을 피하거나 또 상황을 이렇게 강박적으로 화를 내면서 통제하는 식으로 대응하는데, 이러한 극복 전략이 옳지 못하다. 이것은 잘못 실행된 자기보호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이것은 효과가 없다. 또 유익하지도 않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코끼리가 작용을 하면은 갑자기 자기의 욕구가 위태로워지고 그 잘못 실행되는 자기보호 프로그램 때문에 화가 나고 나를 프로텍션 하게 되는 것이죠.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가 등장하는 순간 이미 타이밍은 늦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전형적인 코끼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책에는 한글로 이렇게 나와요. 보호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코끼리,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코끼리,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고 싶은 코끼리, 이런 내 편은 아무도 없는 코끼리, 이런 코끼리마다 이제 사례들을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제 2부에서는 그 사례를 완전히 다 이제 읽어드릴 예정인데, 정말 공감이 많이 되고 감정적으로 동조가 많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며칠 전에 혼자 막 흥분하다가 화를 시켰던 경험이 있는데, 별것도 아닌 일인데 저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목표는 내 안에 있는 코끼리를 알아내고 문제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인식하는 것이죠. 자기 기본 욕구를 알면 코끼리의 내면에 접근할 수 있고, 코끼리 마음속에 있는 그 코끼리를 통해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고난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정을 이렇게 찾는 길로 이끌어주고, 무엇보다 우리가 외면했던 아니야 별일 아니야 잊어버려 라고 이렇게 터부시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마주볼 용기를 줍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기를 놓치고 자꾸 놔주다 보면은 어느새 이 녀석이 코끼리가 돼서 우리를 짓누를지도 모릅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 찾으러 떠나겠습니다. 찰리 푸스 어텐션.
책 속에 담겨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마치 내 이야기인 듯이 공감 가고 또 이해받는 듯한 그런 위로를 느끼기도 합니다. 제 2부 순서에서는 제가 사례 위주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정말 어저께 우리 집 거실에 몰래카메라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주로 독일 심리학 서적들이 딱딱하고 또 학술적인 완성도는 높을지 몰라도 이렇게 사례 위주의 공감을 우리 명작을 하면서 만나기 기억이 이렇게 쉽지 않았던 기억이 드는데 이 책은 굉장히 아주 친절하게 그러니까 꼭 그 한국이나 일본 책처럼 아주 그 독자 위주로 이제 많은 사례와 아주 친근한 접근을 해주고 있는 고마운 책입니다. 특히 이제 부부 사이에서 양말에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된 작은 모기가 커다란 코끼리로 발전된 형태의 이야기를 이제 2부에서 해드릴 텐데 정말로 많이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찮은 일로 여겨지는 작고 사소한 일들이 우리 마음에 참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또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일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상한 나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흥분을 해? 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나에게는 그것이 이미 코끼리가 되어버린 거죠. 원치 않게 다가왔어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 기간이 작년 초니까 거의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깝다고 생각했던 가족 간에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또 사소한 것부터 부딪히고 다투는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생활권이 달라서 그동안 열심히 살면서 마주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다 다르고 식사하는 시간도 다릅니다. 그래서 몰랐던 가족 구성원들의 취향, 성향, 특징, 새롭게 배우게 되죠. 또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빠는 재택근무로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막 밖에서 뛰어놀고 에너지를 발산해야 될 아이들 역시 온라인 수업으로 또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그나마 아이와 아빠가 등교하고 출근을 해야 또 전업주부들은 집안일도 하고 개인적인 일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었는데 이 팬데믹 기간 덕분에 전업주부들은 24시간 근무 모드, 24시간 대기 모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정받고 상대를 인정해줄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또 식구들과 마주치면 서로 내가 바라는 그 모습으로 구속하기 바쁩니다. 단순하게 봐서 내가 잘해야지, 내가 개선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아동기부터 유아기부터 아동기 또 청소년기를 지나 성년이 되기까지 성장통에 의한 잠재적인 발단 그리고 그 시기에 충족되지 못했던 감정들의 어떤 결과 그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를 애써 외면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나의 마음 챙김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아이들, 나의 배우자에게까지 커다란 영향을 줄 거라는 책임감, 그게 우리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를 발견하는 동기부여가 돼줄 수 있을 겁니다. 나를 바로 인지하고 약점을 제거하고 강점을 자각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저는 1부 내 인생의 명작 여기서 마치고요. 노래 듣고 돌아와서 2부 6시에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뉴저지에서 김아람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존 스필톱이 부르는 곡 레이 함께 1부 마지막 곡으로 듣겠습니다. 좋은 책과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방송되는 주말 방송입니다. 사연이나 음악 신청은 am1660h@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H는 김하준 할 때 하, H. 네, am1660h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독일 저명한 심리학자 에런 스트루프 리트 허니슈. 네, 2부 첫 시작이니까 제가 또 이름 또 풀 네임 말씀드려야죠. 또 에바 분더러. 네, 이렇게 두 분 공동 저자입니다.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 이 책의 저자인 허니슈 박사는 독일 미넨에서 다양한 심리 질환에 대한 치료 방식을 을 통해서 많은 내원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40년 동안. 또 공동 저자인 에바 분더러 씨는 란추트 대학이라고 미넨에 있다고 해요. 거기 사회복지 심리학과 교수고 가정상담, 부부 심리치료 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독일 속담에요, 모든 모기를 코끼리로 만들지 말라,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이 참 속담은 각 나라마다 참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게티, 이것도 이 동양의 한국에만 있는 또 표현인데요. 그 영어적인 표현은 그 파리가 연고에 빠졌다, 뭐 이렇게 참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독일 속담이에요. 모기를 코끼리로 만들지 말라. 근데 이 이유가 뭐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 이런 속담으로 쓰인다는데, 이 책의 제목은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르죠.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 그 의미는 조금 다른데 이 속담에서 연유가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문제의 원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배후에는 코끼리처럼 분노의 근본 원인이 숨어 있다는 그런 뜻일 텐데, 이 두 분의 저자는 사소한 일에 흥분하는 행동의 원인을 탐색하다 보면은 흥분을 일으키게 한 그 일 이전에 이미 인간의 기본 욕구가 손상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계속되는 상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온갖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소득이 없습니다. 이 화로부터, 이 화병으로부터, 이 우라통으로부터, 이 급발진하는 분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숨겨진 욕구를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존중하기 위한 적절한 생각과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이유 없이 흥분하고 욕하고 화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책에는 4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각기 코끼리에 맞춰서요. 이제 노래를 듣고 나서 제가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안나와 페터 부부의 사례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례를 이야기해 드리는 것보다 한 가지 사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개되는, 이제 노래 듣고 소개되는 사례 들으시면서 저거 내 얘기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 이제 사례를 통해 발견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2부 첫 곡으로 들으실 곡은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네, 이 곡 듣고 돌아와서 사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내용입니다. 안나와 페터의 일화, 소제목은 양말에 짜증을 내다. 안나와 페터는 결혼한 지 3년째다. 두 사람은 널찍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안나는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파타임 재택 근무를 하면서 살림을 돌보고, 페터는 중국 관리직에서 일을 한다. 오늘도 페터는 저녁 8시가 되어 기진맥진한 채 퇴근했다. 오늘은 어땠어? 라는 안나의 인사에 그는 그저 낮은 신음소리로 대답을 대신한다. 그는 코트와 재킷에 넥타이를 벗은 다음
안락 의자에 푹 쓰러진다. 안나는 이런 행동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다. 나 배러리가 방전됐어. 난 휴식이 필요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하루는 어땠는지 남편이 되물어 주기를 기대해봤자 허사다. 그래서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며 말한다. 자기야, 주방에 먹을 게 좀 있어. 이렇게 냉정한 말투로 말한다. 그리고 이따가 침실에 있는 당신 양말이랑 신문들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이 말을 듣고 패터는 짜증난 목소리로 대답한다. 아니, 또 그 소리야? 좀 더 중요한 얘기거리는 없는 거야? 안나는 더 크게 또박또박 말한다. 중요한 얘기거리가 없냐고? 당신은 오늘 집에 오자마자 신문을 폈잖아.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심도 없고 그보다 신문 경제란이나 기사가 더 중요하지 않아? 패터는 안락 의자에 더욱 깊숙이 몸을 묻는다. 이런 자세는 편안해서가 아니라 내적 후퇴다. 그는 이마 주름을 펴듯 손바닥을 이마에 갖다 댄다. 그리고 싸움을 피하기 위해 방을 어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일이 떠올라 화해하려고 애쓰며 말한다. 미안해. 오늘 아침에는 정말 바빴잖아. 양말 안에 든 코끼리. 안나와 페터 사이의 갈등은 일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안나의 언짢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부부가 정리에 대한 생각을 조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는 그저 갈등의 한 영역일 뿐이다. 그러나 안나의 계속되는 격한 언짢음 속에는 또 다른 것이 숨어 있다. 그녀의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의 중요한 기본 욕구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거대한 코끼리를 인식하는 게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다. 먼저 두 사람의 배경부터 보면 안나와 페터는 5년 전 독일의 켈란에서 알게 되었고 2년 뒤 결혼을 했다. 34살의 매력적인 안나는 몇 년 전에 한 중견기업의 프로젝트 책임자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녀는 페터를 만나기 전까지 혼자 살았다. 안나보다 3살 많은 페터는 미넨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법대를 졸업한 후 국제기업의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새로운 직업적 도전을 위해 켈란으로 자리를 옮겼고 라인 지방의 생활 방식에 매우 만족했기 때문에 켈란으로 옮긴 것을 행복한 운명이라 느꼈다. 또 최근에 그는 미넨 본사로 발령이 났는데 이 문제 때문에 특히 안나와 큰 갈등을 빚었다. 안나가 자기 경력과 상관없는 반나절만 하는 근무를 받아들일까? 그녀가 친구들을 떠날 수 있을까? 페터는 켈란에 남아서 새 직장을 구해보겠다고 했지만 안나는 페터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리고 그와 가정을 꾸리기 싶었기에 결국 함께 미넨으로 이사했다. 그때까지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안나는 늘 침울해했다. 안나와 페터는 상담을 받으려고 나를 찾아왔다. 안나가 먼저 페터에게 제안했고 그가 받아들였다. 페터 역시 안나의 계속되는 불만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나의 불평이 자신을 점점 절망에 빠뜨린다고 토로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자주 다투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납득이 가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과격하게 자기를 비난하는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페터는 고개를 젓거나 이마에 짜증스러운 주름을 지으면서 아무렇게나 벗어둔 양말을 사소한 일이라 말했다. 그는 나중에 치울게라거나 양말이 그렇게 거슬리면 당신이 직접 치우면 되잖아. 이런 말로 갈등을 더 부추겼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양말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웠고 그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해 대화를 이어나갈 수도 없었다. 그냥 싫단 말이야 라는 안나의 해명에서는 페터는 어떤 인식도 찾기가 어려웠다. 그녀가 나는 당신의 하녀가 아니야.
이런 말로 분노를 터뜨렸을 때 그녀는 코끼리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래, 당신은 하녀가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 이런 말을 대답했다. 때론 이따금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발끈하기도 했다. 이게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거라면 앞으로 양말을 절대 아무데나 벗어두지 않을게. 그리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제발 불평 좀 그만해. 때로 페터는 노력할게라는 대답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면 안나는 말했다. 그런데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노력할게란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 안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페터의 약속을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요. 안나와 페터의 집에서 양말은 빨래에 그치는 게 아니라 둘 사이 관계에 놓인 핵심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하는 모든 시도는 만족스럽지 못했고 두 사람은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만일 안나가 현재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나는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자주 화가 나. 나는 인정받고 싶어. 그리고 존중받고 싶고. 그런데 지금 난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일상은 대부분 청소와 정리하는 것 말고는 없어. 나는 더 흥미로운 일을 찾고 싶어. 당신이 나를 조금만 더 도와주면 덜 힘들고 인정받는 기분이 들 거야. 이렇게 말이다. 집안일을 완벽하게 하고 당신 뒷바라지하는 게 내가 태어난 내 삶의 최고 행복이겠어? 나는 미넨에서의 삶이 이럴 줄은 절대 생각해보지 못했어. 나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었고 그리고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아이를 낳고 싶은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 그녀는 아마 이런 감정이었을 것이다. 솔직히 나는 당신이 부러워. 즐거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당신이, 또 인정받는 당신이 부럽고 성공을 경험하고 있는 당신이 부러워. 나도 얼마 전까지 그 자리에 있었거든. 그리고 가끔 중요한 일 때문에 생기는 당신의 직장 문제조차 나는 부러워. 자, 이제 코끼리의 윤곽이 보이는가? 근본적인 불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광범위하게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안나는 자신이 인정하고 이해받고 그런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화가 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기 불만을 보다 정확하게 바라보는 게 두려웠고 본인이 선택이 틀렸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본질적인 원인은 그렇게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또 무엇보다 자기 의무를 다하고 그것을 지키며 여성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모르게 안나 역시 체득했다. 안나의 내적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해. 이기적이어서는 안 돼. 청결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야. 이런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되고 있었다. 안나는 완벽한 수준에 이르려는 노력이 마치 자기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적합한 수단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 규범을 따를 때 안나의 위태로운 안정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거라 믿었다. 안나는 자기가 처한 많은 상황에서 부모님이 보여준 본보기,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교육 방식에 영향을 받았다. 집안을 깨끗이 하고 청결을 유지하고 음식을 만드는 것. 그런데 안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성이 아니었다. 갈등을 일으키는 질문, 즉 양말로 인해 이 두 사람의 가치관은 충돌했다. 인생사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불만을 심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녀의 확실한 행동과 직업적인 능력,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녀의 자주성, 모든 것들을 일일이 살펴보고 들어보고 검토해야 한다. 그녀의 감정과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녀의 인생사를 관찰하면 그녀의 코끼리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 페터에게 관찰의 초점을 옮겨보자. 페터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내의 반복되는 불만이다. 페터는
근본적으로 아내의 끊임없는 불평이 마음에 걸리기보다는 아내가 자신과 함께하면서 행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불안하다. 안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두렵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고, 특히 그녀가 자신 때문에,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은 바람 때문에 직업적 야망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경력과 그에 따른 인정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딜레마에서 페터의 죄책감이 생겨난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예감할 수 있는 페터의 코끼리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페터와 안나의 갈등을 보면 널브러진 양말이 이 부부에게 모기인지 코끼리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페터가 양말로 벌어진 다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반면 안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좌절되었다고 느낀다. 페터는 복잡한 갈등에서 비켜나가기 위해 양말 문제를 모기처럼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안나에게는 그것이 코끼리처럼 커다란 문제다. 그녀는 정리정돈을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 말하자면 모기 안에 코끼리가 들어있는지 아닌지 그 견해가 문제이다. 두 사람 모두 이 문제가 코끼리의 문제라고 예감했다면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훌륭한 싸움이 될 수도 있었다. 허나 그들은 이 사실을 각기 다르게 인정했다. 널브러진 양말 때문에 생긴 부부 갈등은 두 코끼리가 충돌해서 생겨난다. 이들 부부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안나의 불만족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안나가 페터를 지속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페터의 머릿속이 나뒹구는 양말보다 더 중요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인정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이 부분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를테면 안나가 페터를 지속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페터의 머릿속이 나뒹구는 양말보다 더 중요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인정했다면 그들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페터는 처음에 이렇게 피상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았다. 안나가 이제 불평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페터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고되게 일하고 퇴근한 날에는 자신을 그냥 좀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너무 지치고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는 자신을 이해해주기 바라는 기본 욕구가 충족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내의 비난에 마냥 화를 낼 수는 없다. 페터는 미넨으로 이사하면서 아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그녀가 자신의 일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비어있는 아이 방을 보면서 그녀가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게다가 사랑도 점점 식어가는 것 같고 자기가 세심한 배우자가 되지 못하고 둘만의 부부 생활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다. 페터는 이런 상황에 책임감을 느낀다. 페터는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상대방과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을 어려워할까? 페터는 왜 자꾸 신문 위에서 자신의 죄책감을 숨기는 것일까? 이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번에도 그의 지난 날을 살펴봐야 한다. 페터는 외동으로 자랐다. 열차 기관사였던 아버지는 집을 자주 비워서 어머니가 주로 페터의 교육을 맡았다. 어머니는 페터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간호사로 일했고 이후에는 오로지 아들 양육에만 전념했다. 그녀는 언제나 페터 곁에 있었고 페터는 그녀의 삶의 중심이자 모든 것이었다. 페터는 어렸을 때 생일 파티를 즐겁게 기억한다. 많은 친구를 초대했고 어머니는 언제나 재미있는 놀이를 제안했다. 어렸을 때 그는 언제나 왕자였고 중심에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페터는 어머니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였고 늘 어린아이였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그의 반항과 거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려고 하지 않았다. 페터가 제 시간에 집에 오지 않으면 그녀는 곧바로 불안해했고 그가 돌아오면 잔소리를 퍼부었다. 페터는 종종 자신만의 상상에 빠졌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괴물을 잔인하게 무찌르는 상상을 자주 떠올렸다. 그의 방은 어머니 덕분에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사춘기 때까지 어머니가 골라준 옷을 입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새 바지를 사줬는데 완전히 유행에 지난 그런 올드 스타일 옷이었다. 그는 거세게 손사래를 치며 바지를 거부했다. 어머니는 이 행동을 마치 그녀를 향한 도전과 폭행처럼 느꼈다. 어머니는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남기고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페터가 그 바지를 결국 입고 나서야 어머니는 다시 예전의 어머니로 돌아왔다. 20살에 대학에 가기 위해 독립했을 때도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집 가까운 데를 가라는 어머니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아버지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랐다. 아버지는 양육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지만 페터를 자랑스러워했다. 이를테면 어릴 때 페터의 학업 성적을, 나이가 들어서는 페터의 직업 경력을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했다. 페터는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했는데 아마도 아버지가 곁에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끔 어머니가 아버지를 질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페터는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취미로 뭔가 만들고 있을 때면 항상 어머니가 나타나 숙제 먼저 끝내라고 경고하던 기억이 떠오른다. 페터는 전반적으로 자기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큰 걱정 없이 보냈다고 생각하며 어머니의 과잉 배려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했다. 엄마들은 다 그렇다고 말이다. 어쨌든 그는 잘 자랐고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신혼 시절 페터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안나를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다. 당신은 가끔 우리 엄마 같아. 숨이 막혀. 하지만 나중에 자신의 코끼리를 인식하고는 이렇게 인정했다. 저는 반대로 제가 가끔 아이처럼 느껴져요. 아직도. 자, 이번엔 안나의 코끼리를 살펴보자. 안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감정이 강하다. 자신만의 가족을 만들고 끈끈하고 애정 있는 애착 관계를 얻기를 원한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그녀는 충분히 불만스럽다. 켈란에서 혼자 지낼 때 그녀는 독립심과 직업적인 것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지만 미넨으로 이사를 오자 그것들은 다 사라졌다. 안나가 5살이 되던 때 부모님은 집을 지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회사 일 외에 건설 공장 일을 했고 어머니도 더 초과 근무를 했다. 그 부담감에 집안은 활력을 잃었고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거들라 요구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거나 소풍 가는 일은 머나먼 일이 되어버렸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안나는 부모님이 퇴근하시기 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설거지를 한 다음 칭찬받는 것에 무한한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어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짓거나 잘했다고 인정해주는 일은 자주 없었다. 안나의 코끼리를 들여다보면 그녀가 가족 안에서 무엇보다 인정과 존중과 공감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집안일을 거들 때만 인정받고 존중을 받았다.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그것이 그녀 나이 때에 가질 수 있었던 호기심과 자유를 대신한 대가였다. 나이가 들고 나서야 그녀는 집 밖에서 또래들과 자유롭게 관계를 맺으며 이러한 기본 욕구를 할 수가 있었다. 집안에서 그녀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모님이 정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안나의 코끼리는 좌절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거의 극복을 담고 있었다. 과거의 규칙, 다시 말해 내가 집안일을 착실하게 잘하면 나는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페터와의 결혼 이후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것이 안나에게는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부담스러운 일이 된 것이었다. 일단 좀 더 만족할 만한 일을 찾아보고 남편 양말은 본인이 직접 빨게 해봐. 이렇게 안나의 친한 친구가 조언을 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명백한 해결책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안나가 찾고 싶은 해결책이었을까? 이것은 그저 해결책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녀는 혼자 사는 생활을 끝내고 남편과 애정 깊은 유대를 맺고 싶었다. 즉흥적인 충동과 감정과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녀 인생에 금지된 행동이었다. 또다시 의무를 이행하고 성과를 실행해야 된다는 기준에 그녀는 자기를 밀어넣었다. 안나는 페터와 연애하면서 어떤 성과를 보이지 않아도 그대로 자신이 받아들여진다는 감정을 가장 먼저 느꼈다. 마치 왕자의 입맞춤으로 잠에서 깨는 공주가 된 것처럼 하루아침에 세상이 달라졌다고 느꼈고 사랑받는 느낌을 가졌다. 하지만 그녀는 페터와 갈등을 겪으면서 그만큼 더 깊은 실망과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처럼 부담을 느끼면 뒤로 물러나는 반응을 보이는 남편을 보면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좌절했다. 페터와 안나 모두 중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서로 알지 못했다. 페터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 이에 대해 아내에게 인정받길 원했다. 특히 지금 자기가 버는 돈의 대부분을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데 쓰이기 때문이었다. 페터는 자기가 집안일을 거들기엔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안나의 불만을 해결해 주기에는 자신이 너무 무기력했다라고 느꼈다. 그는 단순히 널브러진 양말이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그렇다고 양말로 인한 다툼에서 벗어나지도 못한다. 페터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어릴 때처럼 지금도 책임감을 느낀다. 그는 과거의 책임감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된 그의 분노는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로 또한 이러한 죄책감을 유발하는 아내에게로 향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부적절한 해결책을 시도한다. 내가 경제적으로 너를 책임질 테니 너는 나를 위해 집안일을 책임져. 이런 강압적인 지시 말이다. 안나는 페터의 널브러진 양말을 보고 처음엔 남편에게 화가 났다. 남편은 그녀의 정리 욕구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녀가 집안을 가꾸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었다. 여기에는 그녀가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은 어릴 적의 의존성이 반영돼 있다. 말하자면 그녀는 그녀가 하는 이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에 너무나도 화가 났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널브러진 양말은 그녀에게 사소한 것 이상이며 과거의 감정과 부적절한 자기보호 프로그램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또 다른 사람의 기본 욕구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자기보호 프로그램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갈등은 점점 고조되었다. 그렇게 되면 상대를 더욱더 이해하지 못한다. 근본적인 욕구는 겉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험상으로 볼 때 자기의 욕구를 분명하게 의식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서로 다른 욕구 사이에 어떤 갈등이 존재하는지 인식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삶에서 변화를 피하려고 하거나 독립심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사람의 안정은 얼마나 큰 의미일까? 존중은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 그 사람은 자신의 안정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을까? 다시 말해 안정을 위해 어떤 욕구를 뒤로 미룰까?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의식적으로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그러한 주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쾌한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 불안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회피하려고 하고 그런 느낌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끊임없이 시도한다. 그렇다면 감춰진 코끼리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만약 우리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부담을 느끼지 않은 채 평탄하게 흘러간다면 굳이 감춰진 코끼리를 파고들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극히 소수이며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욕구 세계로 감정을 대입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불만을 느낀다면 본질적인 원인을 생각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그냥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연습,
그것조차 큰 힘이 된다. 페터는 아내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녀의 안부를 묻는 등 아내를 조금 더 존중하는 데 익숙해졌다. 중요한 건 그가 이제는 아내가 하는 말에 조언하면서 개입을 하지 않고 공감을 하면서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이다. 안나 역시 페터의 머릿속이 다른 일로 꽉 차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일 때는 그의 관심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아내의 유익한 변화도 페터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의 학습 목표는 아내의 불만을 일단 한번 견뎌내는 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당신의 분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당신의 분노가 내 인성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페터는 아내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녀의 안부를 묻는 등 아내를 좀 더 존중하는 데 익숙해졌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는 아내가 하는 말에 조언하면서 개입하지 않고 공감하면서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이다. 안나 역시 페터의 머릿속이 다른 일로 꽉 차 있다는 게 분명히 보일 때는 그의 관심을 기대하지 않게 됐다. 그런 아내의 유익한 변화도 페터에게 도움이 됐다. 그의 학습 목표는 아내의 불만을 일단 한번 견뎌내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나는 당신의 분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당신의 분노가 내 인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페터는 아내의 욕구 충족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그러자 경계 설정이라는 갈등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 안나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정해진 일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또 그녀는 가끔 남편보다 늦게 귀가하는 즐거움을 누리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들이 이 두 부부에게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돈과 노력이 드는 일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둘이 연구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재능과 욕구를 포기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위해 희생한다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아무리 자발적인 것이라고 해도 숨기고 눌려진 욕망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울고 싶을 때 툭 터져 나올 것이다. 사랑은 그를 위해 내가 뭘 해줄까, 또는 그가 나를 위해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보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노력하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의 기본적인 덕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일요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재방도 이어집니다. 독일의 저명한 심리학자 하니슈 박사와 에바 분더러 교수의 공저,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이었습니다. 지난주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 서은국 교수가 쓴 그 책이 참 내용이 좋았어요. 다룰 내용도 많았고, 대본 작성하고 또 책을 분석하고 하면서 양이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줄여나가는 게 일이었는데, 이번 주도 공교롭게도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 참 좋은 책이고 내용도 너무 많아서 행복했습니다. 또 사실은 더 많은 사례 소개해드리고 싶고 또 나누고 싶었는데 이 또 2시간도 부족하네요. 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나 봅니다. 3시간 정도 해야 되나요? 네, 또 뒤에 또 좋은 방송 많이 있으니까요. AM 1660 K라디오 계속 이렇게 채널 고정하시고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사례만을 집중했어요. 여러 가지 사례를 하는 것보다 한 가지 내용을 조금 더 충실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결국은 안나와 페터가 행복하고 화목한 결혼 생활, 네, 갈등을 이겨내고 말이죠. 모기도 마주하고 코끼리도 둘 다 마주한 이 현명한 부부의 어떤 갈등부터 절정 그리고 극복까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모기가 코끼리가 되지 않게, 아니 코끼리인 것을 인지하고 잘 달래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찾을 수 있길 각자가 여러분이 바랍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내 인생의 명작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역시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책을 사랑하는 남자 김환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책과 음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